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데요. 형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목숨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이 주범이에요. 43살의 무직이고요. 형은 11살 많습니다. 54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했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 44살 여성 직업이 티켓다방 종업원입니다. 이제 뭔가 좀 상상이 되죠. 자,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커피 외상값 7만 원 때문에 이 판결문에도요. 티켓비 7만 원의 채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7만 원 커피값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 돈 달라고 했다가 싸움이 벌어지고요. 결국은 소주병으로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는데 참 사람 목숨값이 7만 원밖에 안 되냐. 그리고 형은 도대체 왜 여기에 가담했냐? 어쩌다 공범이 됐냐? 이 사건이 벌어진 홍천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동생은요, 홍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벌어지기 2년 전인 2012년부터 이 다방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다방 문화, 지금은 대도시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군부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전히 있죠. 네. 2014년 2월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피해자 여 종업원과 알게 돼서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연락처를 받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직접 커피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커피 마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7만 원 외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성적인 게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이 채무의 액수만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금전 거래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외상이 좀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됐다면은 어떤 단순 커피 외에 어떤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는데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단순히 티켓비 7만 원의 채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상이 생기니까 이 여종업원 넘어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던 차에 2014년 4월 20일입니다. 외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밤 9시경에 이 피해자 티켓다방 종업원이 술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찾아가요. 연락도 없이. 소주 2병에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갔거든요. 깡소주 1병을 혼자 다 마셔버립니다. 가자마자 혼자 취한 거예요. 만취죠. 그 상태에서 7만 원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면 되지. 돈이 없었나? 없어서도 이거를 한 달 넘게 7만 원 못 줄 리가 있나요? 네, 아무리 무직이지만 그전에는 목수일을 했습니다. 이 동생 가해자 5월에 주겠다고 합니다. 5월. 그러니까 이게 4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만 있어봐. 좀 이따 줄게.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 집에 가라. 나가라.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계속 소리 지르고 티켓비 줘, 돈 줘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동생도 이 여자의 팔을 끌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주 1병 마시고 만취했죠. 그리고 아마도 성격이 보통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반항한 걸 넘어서 이 여자가 소주병을 들고 오히려 이 남자를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잠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다 깨어났는데 물론 이거는 가해자인 이 동생의 진술이에요. 왜냐? 이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만의 진술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믿을만하다라고 보아서 판결문에도 기재를 한 것이고요. 자, 잠시 후에 이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나를 때린 내가 맞은 그 빈 소주병 가지고 이번에는 동생이 여성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쓰러지지 않아요. 정신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러자 이 동생은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입을 막는 거죠. 양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붙인 다음에 죽어! XX년아 죽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는 온몸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목을 졸랐던 거죠. 결국 사망했고요. 이렇게 동생이 여자를 살해합니다. 자, 그러면 형은 왜 안 나오냐? 함께 죽였다는데 형은 어디 나오는 거냐? 자, 형이 함께 죽인 건 아니에요. 형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살인으로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형은. 자, 그럼 공동으로 형제가 한 건 도대체 어떤 범행이냐?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렇게 동생이 여자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신고하거나 자수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동생은 끝까지 범행을 피하려고 합니다. 신발장에 마대자루가 있었습니다. 이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피해자의 사체를 담아버립니다. 사체가 어떻게 들어가지? 자, 여자 체구가 크지 않았어요. 네, 작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담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체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돼서 다음 날 오후에 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토하면서, 구토를 하면서 형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11살 어린 동생인데 죽겠다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집으로 찾아오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 동생 언어장애 3급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동생이었어요. 결국 형도 장애도 있고 뭐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지금 돈도 못 버는 이 동생이 불쌍하고 걱정되니까 찾아옵니다. 퇴근을 하고 4월 21일 밤 8시경에, 저녁 8시경에 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여자.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다만 언어장애 3급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떤 분위기로 말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죠. 네, 녹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형은 깜짝 놀래가지고 마대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동생이 사람을 죽인 게 맞구나. 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사무실을 약간 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방을 좀 바꿨습니다. 위치를.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까 뭐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고 또 지금 해도 위에 보이고 그러네요.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자, 아무튼 이렇게 형도 동생의 살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친에게 알리자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자수하자. 자수 못하겠으면 그래도 엄마라도 만나고 얘기해보자.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형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가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에다가 동생을 태워가지고 홍천에 있는 이제 노모 집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밤 9시 경에 엄마한테 이제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엄마는 당연히 자수를 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 동생은 나 자수 안 해. 못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고는 형한테 나 집에 데려다 줘.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형은요, 자정 무렵에 다시 동생을 태워서 이 집으로, 동생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에 와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혼자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형, 차도 없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사체 가지고 나올 테니까 운반만 해줘. 라고 해서 딴 데 버리자 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 여기서 형이 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아무리 동생이 불쌍하고 동생이 가엾어도 범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자수를 권유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범행에 가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나와라. 집에서 가지고 나와라. 자, 이거는 사체를 함께 운반해서 버리자. 사체 유기를 동의한 거죠. 함께 모의를 한 겁니다. 실제로 동생이 집에 들어가서 이 마대자루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크기였습니다. 무게도. 어깨에 메고 나오자 형이 자신의 소나타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어줍니다. 실어라.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새벽 0시 20분경에 트렁크에 넣고, 형이 운전해요. 형 차니까. 소나타 운전해서 어디에 버릴까? 적당한 곳이 어디냐? 이거 물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횡성 쪽으로 가자. 내가 저기 횡성 쪽에 아는 데가 있어. 라고 해서 횡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0시 50분경에 횡성군 공근면 창동 옛길 102, 여기에 그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동생이 마대자루를 꺼내서 다리 위로 들고 가서 하천변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럼 동생은 왜 횡성으로 가자고 했냐? 여기에서 예전에 목수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포에서 아내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집트인 전 남편이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곳이라 간 거거든요. 보통 이 사체를 처리할 때는 아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둘이 공모해서 사체를 함께 유기한 거죠.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럼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려 50일 후에 사체가 발견됩니다. 50일 후에 행인이 이 사체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옷가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밀하게 막 처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른 사건과 달리 어떤 옷이냐, 뭐 탐문수사 해가지고 이거 4월 26일에 이거 가출신고 들어온 그 피해자구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됐죠. 그래서 사인이 뭐냐?
뭐 직접 증거 뭐냐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로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의 통화 내역, 그리고 또 방법용 그러한 영상 등을 통해서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또 피해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이 동생이 포착이 된 거죠. 그날의 행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진술했는데 모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끈질기게 추궁을 했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동생은 결국 형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 유기할 수 없으니까 형한테 알려서 함께 유기했다. 모든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형 역시 경찰에 불려가서 자백을 했습니다. 형제들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았고요. 1심 형량, 동생 주범이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동생은 징역 15년. 근데 형은요, 풀려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 양형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일단 이 동생, 티켓비 7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사체를 유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다. 그리고 살인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허망하게 뺏긴 이 망인,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또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라고 불리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반성은 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44살에 강원도에 가서 이 홍천에서 티켓 다방 일을 한다.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도 유족들이 나오고 또 유족과 합의해라. 합의금 줘라.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유족과의 합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 생전에 어느 정도로 가까워야만 이런 그 합의금 받고 뭐 처벌변호사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 평생 남처럼 지냈어요. 또는 평생 뭐 오히려 원수로 지냈어요. 교류도 없어요. 이 고인도 피해자도 오히려 남보다 더 가족을 싫어해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유족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양형으로 봐야 되느냐. 약간 좀 의문이합니다. 좀 구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짐작입니다만 그렇게 강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판결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자, 유리한 요소도 있죠. 자백했다, 반성했다. 또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공범인 형인데요. 공범인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풀려났습니다. 불리한 정황. 아니, 동생 범행 알면서도 도와가지고 사체 유기하고 함께 도망까지 갔다. 회사원인데도 그냥 도망갔어요. 무서우니까 도망갔습니다. 반면 형 역시 자백을 했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친형이니까 이 동생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가담한 거 아니냐. 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왜냐면 트렁크 열어줬죠? 운전했죠? 또 트렁크 열어줬습니다. 사체를 뭐 직접 옮긴 건 아니에요. 직접 버린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자수하라고 엄마한테까지 데려갔죠. 하지만 동생이 끝까지 자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초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건데요. 자, 이 형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해라고 봤고요. 그리고 형 역시 됐다. 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만 항소했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 15년 무거워요. 라고 항소했습니다만 항소 기각됐고요.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2014년이잖아요. 구속된 때부터 다 계산이 되니까 다 산입이 되니까 15년 더하면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몇 년 후면은 만기로 나올 수 있고 만기 전에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용 생활의 정도의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사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어떤 범죄성이 강하지 않았던 그런 폭력성이 강하지 않았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건 나쁜 일이지만 그 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고작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나? 7만 원 때문에 죽이나? 커피값 7만 원? 티켓비 7만 원 채무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싸움, 그 모멸감,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소주병으로 남자를 친 다음에 남자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깼잖아요, 잠시 후에. 그때 이 여자가 오히려 이 남자한테 너 죽어볼래? 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 소주병으로 도리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그 후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외상값, 채무 지지 않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빌리거나 또는 못 갚았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람을 좀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티켓다방 저거보니라고 너무 하찮게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또 이 사건 살인 사건입니다만 전자발찌 청구, 부착 명령 청구도 안 했어요, 검사가.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궁금하고요. 악질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던 동생, 그리고 동생을 도운 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 후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모친 입장에서도 그때 신고라도 하지. 예, 결국 그냥 놔뒀다가 장남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2014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벌어진 티켓비 7만 원 형제 살인사건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